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7.3번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이어서 17.4번 부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17.4번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을 하느냐가 이제 그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제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는 이렇게 첫 번째 이제 demand side policy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여기 두 번째로 이제 supply side economics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정부 지출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 정책 같은 거를 조절을 해서 이제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요 디맨드 사이드 팔러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지금 1980년 이후에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된 supply side economics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겠고, 이제 공급 측면에 뭔가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교육이라던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던가 이제 R&D와 같은 것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국가가 생산하는 어떤 총 생산량, supply 뭐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뭐 결국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제 뭐 이러한 정책들이 속하는 것이 이 supply side polic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기 fiscal policy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fiscal policy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언론이나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이 재정 정책은 뭐냐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얼마만큼 할지, 정부 지출을 흑자로 가져갈지 적자로 가져갈지, 그리고 이제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지에 대한 것과 관련한 것이 요 fiscal policy,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재정 정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demand side policy 혹은 supply side policy 중에 이제 따지자면 demand side policy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fiscal policy는 이제 그냥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위기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정부 지출 늘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쉽고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부흥시키려고 정부 지출을 확 늘리고, 이제 아니면 경제가 과열됐다라고 생각하면 정부 지출을 확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의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어떤 뭔가를 재정 정책을 뭐 흑자로 가져가려고 하든 적자로 가져가려고 하든 이제 뭐 굉장히 어떤 지난한 굉장히 뭐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려의 시간,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들이 바로 요 이제 fiscal polic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줄 때에도 이제 추경을 편성을 했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 예산에 기존에 없던 것, 그래서 돈을 더 쓰려고 의회의 승인을, 국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소모가 되었던 것처럼 요 피스컬 파워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국회와의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것보다 많이 쓰면 버짓 데퍼시트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거둔 게 남아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 이제 서플러스 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데피시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금으로 거둔 것보다 정부가 쓴 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적자 재정 정책을 또 바꿔 말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뭐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확 늘림으로써 이렇게 결국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성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영향을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요 통화 정책입니다. 사실 이 통화 정책이 지금 요 17.4번에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이렇게 통화 정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사실 이 통화 정책은 미국의 경우에는 요 페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요런 중앙은행에 의해서 집행되는 정책이 바로 이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부 정책은 아니고 중앙은행이 쓰는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머니터리 팔러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피스컬 팔러시처럼 디맨드 사이드 팔러시와 서플라이 사이드 팔러시 중에 따지자면 디맨드 사이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디맨드 사이드 팔러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자율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함으로써 이제 경제를 자극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경제를 냉각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앞에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이럴 때에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돈을 쉽게 빌려가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좀 더 재투자를 한다던가 미래를 위해 쓰도록 하는 그런 저금리 정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조금 과열 상태에 있다. 지금 뭔가 조금 버블이 터질 것 같다. 뭐 그렇게 되면 경제를 조금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이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리를 통해서 어떤 시장을 좀 조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요 앞에서 봤던 피스컬 팔러시보다는 좀 덜 즉각적인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앞으로 올릴지 내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다음 날부터 그 금리가 뭐 오른 거 아니면 내린 게 바로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최소 몇 주 후부터 뭐 최대는 몇 개월 후에 시장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즉각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시차가 두고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바로 이 머니터리 팔러시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게 이미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을 구입을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뭐 조금 금액의 변동이 적게 받냐 좀 많게 받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출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대출 받으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고 대출을 갑자기 안 받기로 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피스컬 팔러시 앞에서 봤던 요 피스컬 팔러시보다 요 통화 정책은 조금 어떤 좀 더 늦게 나타나고 좀 효과도 좀 더 간접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니터리 팔러시의 수단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이렇게 직역해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말이 뭐 좀 무슨 범죄 행위 같은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면 여기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렇게 페더럴 리저브를 줄여서 이렇게 페드라고 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을 하는 정책이 바로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입니다. 뭐냐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다, 한국은행이 채권을 산다, 뭐 페드가 채권을 시장에 있는 채권을 쫙 사들인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값을 시장에 지불하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한국은행에 있던 돈이 시중에 쫙 풀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돈이 쫙 풀리게 되니까 시중 이자율이 이제 그 이후에 떨어진다던가 하는 어떤 영향이 이제 추후에 생기겠죠. 네, 반대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어, 시장에 판다라고 하면 채권을 시장에 팔고 그 채권에 대한 돈을 받죠. 이제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서 시중에 있던 돈이 한국은행으로 쫙 흡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부족해 되니까 금리가 이제 추후에 오르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방법이 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즉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방법이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을 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뭐 채권 가격 계산할 때 그 분모에 들어가는 R 할인율 그 말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아니고 그냥 쉽게 말을 하면 이자율, 뭐 금리, 돈 빌릴 때 지불해야 되는 금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시중은행,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뭐 농협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제 하루하루 영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짧게는 뭐 몇 시간 아니면 뭐 길어야 뭐 하루 이렇게 순간적으로 조금 유동성이 딸리는 경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은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가서 이제 짧게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여기에서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좀 시중에 돈이 쉽게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시중은행에 돈을 중앙은행에서 빌려서 시중에 풀게 되니까 반대로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힘들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비싼 이자를 내고 빌린 돈이기 때문에 시중에 이거를 대출을 해준다던가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도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정책이 바로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나와 있는 Reserve Requirement라고 하는 것에서 요 Reserv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업은행,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우리 같은 일반 고객이나 기업으로부터 뭐 예금, 적금, 뭐 자유입출금 같은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저금을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은행이 뭐 내가 찾으러 올 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1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9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또 대출을 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또 90만 원 대출해주면 또 그 90만 원 중에 누군가가 또 얼마를 저금을 하겠지 은행에 그러면 또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만 남기고 또 대출해주고 또 다시 은행에 들어온 돈 중에 또 대출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 돈이 들어왔을 때 최소로 남겨둬야 되는 거를 요 reserve requirement 우리나라 말로는 지급준비금 혹은 그게 어떤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는 한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0%라고 하는 것이었다가 갑자기 야, 뭐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지금 시중의 통화량이 너무 많다 판단을 했어.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리저브 리퀘어먼트 10%였는데 20% 30%로 늘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시중의 통화량이 더 적게 풀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전에는 10%만 남겨놓고 다 대충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 30%나 남겨놓고 그 더 조금밖에 이제 대출을 못 해주니까 반대로 리저브 리ኳ이어먼트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더 통화량을 막 풀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요렇게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바로 이 Reserve Requirement입니다. 즉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피스컬 팔러시랑 머니터리 팔러시를 통해서 디맨드 사이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디맨드 사이드에만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플라이 사이드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플라이 사이드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 이제 그 중에 한 측면에서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업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죠. 이제 그러면 또 개인들이 내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소득세.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그리고 기업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세금이 너무 높다 해봐. 만약에 극단적으로 세율이 50%다 해보자. 그러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내가 번 거에 반을 정부가 가져가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계속 일을 할 좀 의욕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정부는 좀 이렇게 서플라이 사이드, 그러니까 어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주게 되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공급이 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서플라이 사이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맨드 사이드에 있는 정책 두 가지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플라이 사이드 팔러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5번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예측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니 이제 경제가 좋은 시기도 있었고 이제 경제가 안 좋은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경제의 어떤 이 사이클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단어죠. 이제 경제 회복, 그래서 경제가 좋은 상황을 말을 한 거고,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후퇴, 뭐 경제 후퇴, 뭐 경기 침체, 요거를 요 리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피크,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은 정점을 찍는 경우도 있게 되고 반대로 true라고 해서 이제 경제가 지금 막 바닥이야. 바닥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경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는 거를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피크와 트루프의 정의를 그냥 쉽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 지금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가 뭐 같은 정의인데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점을 찍었고 이제 떨어지는 시기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피크의 정의는 이제 학문적인 피크의 정의는 요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컨트랙션이라고 나온 단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컨트랙트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수축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경제에서 컨트랙트가 쓰이면 계약이 아니라 경제 수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언급이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컨트랙션도 경제 수축의 시작점을 요 피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요 true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제 요 바닥을 찍고 이제 경제가 상승을 하는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그 어떤 경기 저점의 어떤 학문적인 정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다. 이게 뭐 예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가 사실 정점이고 이 저점인지도 사실은 지나고 봐야 알아요. 뭐 이거는 아무도 몰라. 이거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가 정점이었구나,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특히 주식을 하는 분들은 뭐 요거를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어떤 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이렇게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와 디펜시브 인더스트리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지금 이 단어가 처음 듣는 거지 이 개념은 이미 알고 계세요. 뭐냐면 이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물건이 안 팔리는 산업. 그러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막 날개 돋친 듯이 상대적으로 물건이 많이 팔리는 산업.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땐 더 안 좋고, 경제가 좋을 때는 더 좋고, 하는 요런 모습 경향을 보이는 산업이 요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입니다. 뭐냐면, 뭐 좀 비싼 물건들 있죠. 뭐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공장의 기계 설비라던가, 뭐 아니면은 우리가 가전제품, 뭐 TV, 냉장고 이런 듀러블 굿즈, 오래 쓰는 물건들,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들, 뭐 요런 게 이제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입니다. 저는 그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저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스마트폰 요즘에 뭐 출고가가 100몇만 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아. 뭐 그래서 내 월급도 조금 요즘에 안 좋아. 그러니까 월급이 좀 보너스가 덜 나와. 뭐 이런 식이라고 해봐. 그러면 에이, 그래 그냥 뭐 보너스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지 스마트폰 좀 더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좀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소비를 좀 늦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소비 늦췄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소비가 확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는 경제가 좋을 때 더 좋고 안 좋으면 더 안 좋고 한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이제 이러한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는 베타가 큰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개념인데요. 이 베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을 기준으로 이제 요거보다 크면 베타가 크다, 요거보다 작으면 베타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베타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별 주식 종목, 그 개별 주식 종목마다 다 베타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의 어떤 민감도를 다 평균 낸 거, 쉽게 말해서 다 평균 낸 거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것보다 크면 베타가 크다, 그것보다 작으면 베타가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베타가 1보다 큰 산업들, 뭐 자동차 회사나 뭐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나 뭐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 같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베타가 1보다 큰 회사들이고 이제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디펜시브 인더스트리, 생필품 만드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든 안 좋든의 영향을 적게 받는 베타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베타는 기준을 1로 해서 이게 1보다 크면 경기에 민감한 거고 1보다 작으면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디펜시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 방어적인 산업인데 이게 뭐 그런 방어가 아니고 경기에 이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회사들, 산업들, 이제 그리고 이제 의약품들, 이제 우리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샴푸 좀 더 쓰고 치약 좀 더 짜서 쓰고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치약을 조금 덜 쓰고 뭐 폼클렌징을 조금 덜 쓰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아프고, 그리고 뭐 전기,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 필수품인 것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런 회사들, 뭐 식료품, 뭐 의약품, 뭐 유틸리티 같은 회사들은 경제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경제가 좋아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소비가 확 늘지 않으니까 그냥 뭐 평타치고 요런 산업이 요 디펜시브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는 베타가 1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이런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에 속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예, 확 올라가는 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처럼 경제가 막 안 좋거나 이제 더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투자자,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뭐 생활 필수품 만드는 회사들, 뭐 LG 생활건강 아니면 뭐 S51 아니면 뭐 무슨 또 뭐가 있어 뭐 무슨 뭐 제약 회사들 아니면 뭐 코카콜라 뭐 이런 뭐 식료품 뭐 그런 것들 회사에 투자하면 최소한 뭐 손실은 안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투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 이제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와 디펜시브 인더스트리를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경제 지표들이 여기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을 봤던 거예요. GDP, 실업률, 금리,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은 이제 거시경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거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투자를 할 때에 요런 경제의 모습을 수치로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이 있으니 요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후에 투자를 하는데 참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지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지표는 Leading Economic Indicator라고 해서 우리나라 번역하면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오를지 아니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지를 좀 미리 보여주는 지표를 이렇게 그 Leading Economic Indicator라고 이야기를 하고 Coincidence Indicator는 지금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그냥 요 시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 요런 지표들을 이제 요 동행 지표 coincident indicat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lagging 렉 걸렸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렉은 이게 늦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lagging indicator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았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제가 좋았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지나고 나서 그 과거의 경제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지표들, 이제 그런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이제 lagging indicator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이블 17.2번에 보면 요런 리딩 인디케이터에 속하는 지표들이 뭐 한 10개가 있고 이제 동행 지표에 속하는 게 한 4개가 있고 이제 또 이 래깅 인디케이터에 속하는 게 한 7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중고등학교 시험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이거를 그 막 분류를 다 외우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리딩 인디케이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8번에 나와 있는 이제 주가 지수 이제 스탑 프라이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S&P 500이 대표적인 주가 지수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같은 게 미국의 S&P 500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500개의 주식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라고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추측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500 뭐 이런 것들은 뭐 단기간 내에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요즘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또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죠. 이제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전 월보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이게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의 신호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고, 실업급여가 반대로 신청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뭐 한 요거 두 개 정도는 이게 리딩 인디케이터, 특히 요거 두 개도 아니고 사실 요 8번에 있는 주가 지수가 리딩 인디케이터구나를 아시면 되고요. 이제 그냥 여기 있는 지표들 보시면 다 그렇겠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여기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6번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막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주택 건축 허락을 받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야 이제 건물을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지으려고 하고, 이제 그 건물을 그냥 건물만 지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임대가 들어와서 이게 계속 순환이 건물에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허가가 지금 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겠네. 건축 허가가 계속 줄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겠다. 라고 하는 이런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B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coincident indicator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coincident indicator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늦게 좀 산출이 되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산출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지표들. 그래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실업자로 있었던 기간, 요런 것들. 요런 거는 시간이 지나고 봐야 이게 집계가 되는 지표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이때가 경제가 최악이었구나. 이때가 경제가 최고로 좋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아웃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잔량. 그러니까 지금 갚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대출 잔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수치가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대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가 나쁠 때 대출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경제가 좋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서 막 더 투자를 하고, 기업도 막 돈 빌려가지고 사람도 더 뽑고 공장도 더 짓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이제 대출을 회피하게 되죠. 줄이게 되죠. 그렇지만 물론 그런 안 좋아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풀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늘리려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대출도 줄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때 대출이 늡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과거에 나왔던 그런 대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구나, 경제가 나빠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빠지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7번에 나와 있는 것이 CPI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필수품인 제품들이 몇십 개, 몇백 개가 있고, 그거를 통계청에서 뽑습니다. 그거를 주기적으로 그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00 몇이 되는지 아니면 90 몇이 되는지 요거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요거는 조사하고 집계하고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래깅 인디케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요 CPI 같은 것도 래깅 인디케이터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다른 지표들도 이해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겠구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지표들이고요. 여기 지금 테이블 17.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이게 미국의 경우에 요때 요런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제 요때 요런 지표가 발표가 되더라. 요때 이제 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요런 지표가 발표가 된다. 그래서 뭐 CPI는 이제 매월 13일에 미국의 경우에는 발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 지표, 경제 지표, 중요한 지표가 이제 얼마마다 주기적으로 발표가 되는지가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굳이 이거를 네, 막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는 네, 그런 거라고 그냥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17.3번과 같은 이코노믹 캘린더라고 한 게 나온 이유는 이게 주식하는 분들은 요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시고 민감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 지표가 내일 나온다고 해.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아하니 내일 실업률 지표가 실업률이 엄청 늘었다고 나올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그게 주가에 악영향을 줄 테니 그 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죠. 만약에 팔 거라면. 뭐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 분들은 이렇게 때때로 시시각각 발표되는 어떤 요런 지표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요런 거에 네,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요번 동영상에서는 17.5번 비즈니스 사이클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17단원의 나머지 부분에